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념사진에서 예리 역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념사진에서 신부 역할 맡은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념사진에서 신랑 역을 맡은 장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념사진 감독한 정민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념사진에서 그 사진사 역할을 맡은 김승철입니다. 기념사진 TV 최다 참가자.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더분에서 조감독 맡았고요. 감독님이 지금 다른 영화 촬영 들어가셔서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보셨어요? 마더본. 네, 배우 감사합니다. 배우 김영선입니다. 네, 이번 집이 참여자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더 풍성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위에 질문을 해주시는 관객분 선착순 3명에게는 생각 과자가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과 피드백, 어떤 감상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상호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야기의 처음을 이제 끌어간다는 면에서 제가 어떻게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고 또 배우님들께는 어떻게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고 어떤 점에 끌리게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런 동기 같은 것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경훈 감독님부터. 예, 저는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이다시피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그 촛불 정부 그 시기를 지내면서요 생각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요즘 방송에서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밤에 보이는 그 노란 창문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어떤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네 집에서 항상 엄마 아빠를 기다렸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엄마 아빠가 오시면은 오빠랑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불빛을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인데도 그냥 이렇게 서로 우리 보고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불빛을 보고 들어갔었던 그 습관이 저한테도 있고 오빠한테도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창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기념사진 처음 보고 제가 공주를 좋아하는데 마침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하셨다 그래서 그거에 이미 많이 끌렸고 그리고 짝사랑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언니랑 많이 맞아서 더 많이 끌려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제 역할보다는 영화 전체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가고 같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장일 배우랑도 또 마침 그 전에 최근에도 작품을 같이 했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역할 생각하면 네, 좀 화가 나긴 하지만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네. 네, 저도 계속 기념사진 얘기만 하니까 좀 그렇죠. 하지만 저도 기념사진 함께하게 되면서 일단 정민주 감독님한테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기념사진이라는 제목과 이 이야기가 끝나는 그 상황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단편 영화의 시나리오로서 되게
흥미롭게 시나리오를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함께 하는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남자 동기 결혼식에 갔다가 신랑 측 하객으로 처음 서봤는데 예리처럼 어쩌다 보니까 신랑 옆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묘한데 이러면서 옆 친구랑 농담을 했어요. 야, 찰칵할 때 내가 뽀뽀해버린다고. 그게 저 말고 실제로 그 신랑을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그런 짓을 해버릴지도 몰라 이런 농담을 하다가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농담이 영화가 됐군요. 조민주 감독님이 같이 만나서 작품 얘기하는데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참가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이 아주 의미 있게 나온 것 같아서 조민주 감독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감독님이 영화에는 삭제가 됐는데 원래 있던 씬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방 안에 갇히는 일이 있었대요. 그냥 문이 좀 고장이 나서. 근데 사실은 열쇠를 찾아서 열면 되는데 그 순간에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일이 났구나. 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이상하고 생경하고 낯선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그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구상하다가 이렇게 만드시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좀 가족이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정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마 작년 그 미장센 영화제에서 제 영화가 끝나고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이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기다려서 이런 영화가 제작될 건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신혼만 듣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네, 그래서 참 행복한 작업을 했고요. 자, 갱년기 앞둔 또 여자 입장으로서 예, 좀 저런 이렇게 먹먹함도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이도 있고 결혼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공감대가 많이 갔던 영화였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여기 앞에 계신 분. 기념사진의 질문이 조금 많아요.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신랑 그 선배님의 락커 안에 손목시계가 남겨져 있었는데 거기 안에 남겨진 손목시계의 의미? 시간이 0시 0분 1초더라고요. 뭐 시간이라든가 그냥 시계 자체에 대한 의미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부한테 스토커라고 한 농담의 의미. 네, 신부가 되게 불안할 텐데 그런 의미를 되게 농담을 한 의미가 궁금하고 마지막에 선배가 락커를 열 때가 예리가 락커에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 아니면 그 장면에 대한 의미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그 스토커라는 농담의 의미를 박열 배우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신부 사진 찍는 상황에서 신부 역할에 시은 배우님이 많이 긴장한 것 같은 그런 설정이 있어서 이 율 캐릭터 자체를 좀 능글맞고 좀 농담식으로 근데 무의식 중에 아마 학교 다니면서도 예리를 저렇게 이렇게 슥 지나가는 애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있던 게 농담으로 하필 또 그 단어가 나오는 그런 설정이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물함은 약간 예리의 상상이에요. 예리가 들어간 사물함을 어쩌면 이 사람이 다시 와서 열지도 몰라 라는 이 영화 끝에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촬영할 때 예리가 있었어요. 그 사물함에 율 배우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예리 배우님이 사물함에 들어간 다음에 카메라가
천천히 빠지고 율 배우님한테 들어가서 열어주세요. 해서 딱 열었는데 율 배우님이 깜짝 놀라갖고 안에 예리를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시계의 의미는 예리의 어떤 시한 폭탄 같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 예리가 그 사진 찍힐 때 뽀뽀를 하는 게 어떤 그 순간 그 사진에 담기는 그 순간을 자신이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계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공통적으로 또 여기 계신 모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가장 이 영화에서 신경 쓴 연출하신 부분이나 가장 신경 쓴 장면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혹은 또 배우님들께서는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연기가 제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서 연기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경 쓴 부분은 그 눈을 가리는 부분, 눈을 가리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 제 나름대로 의미는 뭐 사실 눈 가려도 알아볼 사람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부분에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은 거짓말인 거를 뻔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런 방법을 썼고요. 그리고 그 굵기를 얼만큼 할지 그 눈을 가릴 때 사실 그 PD랑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더 굵게 할 것인가, 좀 더 얇게 할 것인가. 뭐 나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신경 썼던 부분은 총 눈을 가린 인물이 3명인데 그중 한 명이 또 요즘 많이 이렇게 방송에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에 아직 다 풀지 못한 그런 적폐라던가 그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따뜻함을 어떻게 하면은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었고 그 오빠랑 저랑 그 뭔가 외로웠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냈었는지를 이제 떠올리면서 조금 힘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전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준우라고 진영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그 자기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잠들 때 그런 따뜻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마음에 그러면 진이가 한번 해보자 했고 그날 저녁에 샤워하면서 저도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어요. 네. 저는 사실 대사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래서 짝사랑할 때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면은 모든 그런 감정이나 예리의 마음을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몸짓이나 눈빛으로 표현하는 거에 제일 많이 중점을 뒀고 그리고 저는 기억에 아직도 많이 남는 게 마지막에 신랑한테 뽀뽀하고 도망치는 장면이 저는 진짜 실제로 가슴이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습니다. 진짜 처음 찍었을 때 뽀뽀하고 연출 언니한테 달려서 안겼어요. 진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로 그 장면이 되게 좀 너무 떨리고 그래서 더 그런 폭탄 같은 거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벌써 한 1년 됐나요? 잘 찍은 지? 네. 그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오래 서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저도 대사가 많이 없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자꾸 누가 옆에 오고 막 이렇게 뽀뽀하기 전에도 뭔가 신경이 쓰이니까 누구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앞을, 저도 이제 신부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서 근데 궁금하고, 근데 너무 또 막 궁금하게 누구 이렇게도 아니고 약간 안 궁금한 듯 궁금한 듯, 그리고 또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지도를 해줘서 여러 번 좀 그나마 테이크를 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막 기억을 더듬고 있었는데 그 스토커라는 그 대사가 참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너무 직접적인 그 예리의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탁 드러내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근데 그 대사를 어떠한 톤으로 어떻게 대사를 해야 할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거든요. 스토커, 그냥 후배 이렇게 하는 대사인데 어쨌든 감독님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그 대사를 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계속 사람들을 접대하잖아요. 이제 인사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사진 찍을 때 정신이 없고 긴장이 돼 있는 상태, 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되게 편하게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절대 미워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걸 가장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굉장히 발칙한 상황이지만 이 예리도 아주 미운 친구로 보이면 안 되고, 스토커 그냥 후배라면서 농담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넘기는 이 신랑 신부도 절대 미우면 안 되고, 특히 율 배우님이 미워 보이지 않게 그러려고 율 배우님을 캐스팅한 거지만 그 부분에 신경 썼고, 그 사진 교사님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예리가 이렇게 밑에까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절대 과하면 안 되고 강압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야 이런 부분을 조절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진 기사가 그 하객들을 이렇게 잘 장악해주길 바랬는데, 근데 그 카리스마 있는데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감독님이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부분은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엔딩에 그 엄마가 없는 빈 방 안에서 커튼이 좀 휘날리면서 뭔가 좀 그게 그 열린 결말이잖아요. 관객의 해석에 달려 있는 건데 뭔가 좀 신비스럽고 생경하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스태프로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이 담배 피는 장면이 있어서, 원래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감독님이 또 윤리의식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저희가 쑥으로 만든 금연초를 준비를 했는데도 절대 한 모금도 피우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연기가 나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스태프들이 연기를 대신 해주면 간접 흡연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좀 디테일하게 살려내느라고, 왜냐면 너무 겉담배인 게 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그 장면이 많이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담배를 원래 못 피우는 사람이라 담배 태우는 그 씬이 흉내내는 것처럼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삼아 이렇게 그 금연초 그거를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기적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그 연극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번역극이다 보니까 그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대사들이 아니고, 뭐 했나요? 저도 이렇게 연극할 때 번역극을 잘 선택을 안 하는 편인데, 왜냐면 오그라들어서요. 근데 그거를 맨 마지막에는 감정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제 이야기니까 그 속에 그 엄마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대본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아니 굳이 이렇게 어려운 점 찾으라 그러니까요. 그 중에 또 찾다 보니까 그 대사가 좀 오그라들었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관객분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이쪽에 계신 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 마더본 조연 주연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마지막 장면이 조금 거기서 통장이 있잖아요. 네, 통장을 할머니가 계속 이제 잃어버리셨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거기 그 마지막에 왜 엄마 화장대 위에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딸이 할머니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치매처럼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이름을 계속 물어보는 게 딸이 어떤 그런 치매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의도에서 만들어낸 장면인지가 궁금합니다. 그 통장을 이제 어머니가 그 현정이 찾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 장면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영화에서 이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통장에 할머니 이름이 쓰여져 있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장면을 굳이 넣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예지가 할머니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지의 성장 영화이기도 한데 예지가 엄마가 그냥 단순히 엄마가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싶은 한 사람의 여자이자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할머니는 이름이 뭐였지? 나는 그냥 맨날 할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가는 지점에서 했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생각이 네, 여기. 네, 감독님들 작품 너무너무 잘 봤어요. 다채로운 작품들이어서 아주 그 다양한 작품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최경훈 감독님 두 번째 영화 최경훈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 지난번 영화 그렇고 이번 영화 그렇고 이제 어떤 그 인터넷 푸티지나 아니면 뉴스릴 푸티지를 다시 재가공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원래 원본이 보여지고 또 이제 다르게 또 재해석한 듯한 편집 기법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편집, 그러니까 다시 재가공한다는 거는 있었던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편집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거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고 어떤 식으로 다시 재해석하려고 하실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한 어떤 기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 작품을 그렇게 자세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이제 푸티지,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를 주로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떤 그 과거의 자료라는 게 제 나름대로 일종의 개인의 기억과도 연결되면서 또 역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다시 보고 재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인터넷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확대를 많이 하는데 그 확대를 하면서 그 화소가 깨지는 그 화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할까?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항상 볼 때마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런 기억이라는 게 뭔가 희미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의
과거의 기억을 생각을 하면 어떤 희미함보다는 화면이 깨지는 거, 그런 디지털 이미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나레이션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나가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좀 문장이 비문 같은 문장도 있고, 그다음 주어가 빠진다든가, 또 요즘 안 그래도 주어가 없다라는 말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 대한뉴스에서도 주어가 없더라고요. 그럼 주어가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비문이고 의미가 불명확하고, 그런 불명확한 의미에서 다시 거짓말이 시작되고 파생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장을 분절시키고, 그리고 그 문장을 분절시키듯이 화면도 이제 잘라서 이어붙이 보면서 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논리적 비약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화면을 보면서 의식의 비약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두고 그런 점을 집중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이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되게 간단한 감상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알로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사실 하와이라는 어떤 우리가 뭔가 아름답고 상상적인 어떤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에 엄마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상상들, 그리고 거기 그걸 보여주기 위한 되게 사운드 장치라든지 뭐 아니면 빛깔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아마 장치를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무래도 그 꼬맹이 남자 주인공을 캐릭터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한 어떤 본인의 연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라는 어떤 가상? 그러니까 나는 여기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지 못해서 만든 어떤 대체되는 공간인데, 처음에는 현실 자체를, 아이들이 놓여있는 현실 자체를 좀 상막하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준우랑 유나를 봤는데 아이들 피부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와이를 더 희미하게 나타내는 걸로 가보자. 원래 보통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나서 많이 변화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하와이라는 그런 투명한 거에 뭔가 아련함을 주면서도 아이들이 놓여있는 현실 자체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들의 부드러운 몸이라든지, 아니면 준우랑 유나랑 누워있을 때 그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연한 선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게 영화의 어떤 하와이라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놓여있는 곳이 따뜻한 곳,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영감 얻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답변에서 되게 영화 안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좀 확인받는 느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제가 기념 사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는 이렇게 뽀뽀하는 한순간을 위한 어떤 영화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순간들을 쌓아오는 과정인 건데,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신 건지, 네, 본인의 어떤 연출 포인트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영화를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리가 처음에는 그 사진 찍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고 사실 도망가려고 했지만 억지로 뒤에 서게 되고, 이렇게 한 계단씩 한 자리씩
가까워진다라는 부분을 구성해내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위에서 누가 그냥 갑자기 휙 눌러버린다, 뭐 갑자기 알람이 울려서 뭐 정신을 빼앗긴다, 이런 설정 때문에 이제 사진 기사님의 대사를 좀 신경 써서 많이 동선을 많이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게 됐고, 사실은 그 기념 사진을 찍는 장면만 구성을 했다가 예리가 한 번쯤은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 봤으면 좋겠다, 역동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념사진 찍는 웨딩 장면들을 다 찍고 이제 마지막에 그 사물함 앞에 학교에서 만나는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그 장면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의례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죠. 현재 어떤 작업을 준비하고 계시면,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을 조금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화를 또 기다리고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예, 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영화를 찍고 내가 졸업을 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서, 네,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영화를 촬영을 했고, 올해 편집해서 내년에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도 어떤 그 빛에 대한 건데, 따뜻한 빛을 느끼는, 그래서 겨울에 특히 햇빛이 되게 귀하잖아요. 근데 가끔 뭐 카페라든지 어디 가셨을 때 그 빛을 한번 손에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좋은, 일상적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요즘 저는 그걸로 힐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 개봉할 아지트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개봉하니까 제가 고문당하는 연기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리와는 정반대인 역할을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또 내년에 세월호 관련된 영화를 제가 하나 촬영을 했었어요. 그것도 내년에 개봉을 하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